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공급 충격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애플의 이사가 구글 검색량이 점점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글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챗GPT라든가 이제 새로운 이 검색에 대한 이 수요 때문에 기존 전통 산업이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4월 사파리라고 그 사파리가 이제 아이폰에 있는 브라우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쓰고 있는 이제 웹 브라우저인데 여기서 보통 그냥 검색을 딱 누르면은 구글 검색으로 넘어가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아이폰에서 구글 검색량이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처음으로 줄어드는 게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AI 도구를 더 검색을 또 집어넣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글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요즘에 이제 핫한 뭐 퍼플렉시티도 있고, 아니면 뭐 챗GPT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에서도 결국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대표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대표님은 요즘에 구글 검색 많이 쓰세요? 챗GPT 많이 쓰세요? 지금 저는 이제 네이버를 많이 썼는데 챗GPT의 사용도가 확 늘어나면서 네이버의 사용량이 저도 한 30-40%로 확 준 것 같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저는 거의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구글 쓰는 양이 한 80%는 준 것 같고요. 구글로는 이제 거의 안 물어보고 챗GPT를 거의 저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저도 그 LLM, 그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인공지능 언어 모델들 딴 것도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도 구글 사용량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줄었고, 그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전공이 또 컴퓨터 공학 쪽이고, 그리고 제가 워낙 새로운 기술들을 써보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쓰면서 이제 감히 느끼는 건, 제가 먼저 쓰고 자주 쓰는 것들이 결국에 대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딴 얘기인가? 어쨌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이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컴퓨터 공학과 전산과 학생들은 다 구글로 검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인터넷 할 때는 야후로 검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구글로만 거의 검색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구글이 대세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나오자마자 제가 거의 바로 샀었거든요, 스마트폰도. 근데 결국에는 조금 시간 흐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썼죠. 그 챗GPT가 나왔을 때도 저도 처음부터 바로 챗GPT를 매일매일 쓴 건 아니었는데, 오늘도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간 어땠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구글 검색을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구글 검색을 저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구글 관련된 트래픽을 봤는데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었더라고요, 구글 트래픽이.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얼리 어댑터니까 안 빠지고 잘 버티나 보다 라고 하다가, 이게 오늘, 그러니까 이 뉴스, 이제 애플의 에디큐가 말한 뉴스가 처음으로 이게 진짜 의미 있게 빠지는구나 라는 걸 좀 실감하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그 도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도구에 대한 사용도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챗GPT 지금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캐릭터 이미지 만드는 거 가지고도 또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뭐 서버 부족하다, 뭐 이런, 뭐 불날 정도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으니까 챗GPT는 아주 크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4월이었나요? 4월 기준으로 그 시밀러 웹이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시밀러 웹이라는 서비스에서 측정한 건데 그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트래픽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봤더니 주요 유명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는 다 트래픽이 줄었는데 챗GPT만 13% 상승했어요. 한 달 사이에. 그럴 정도로 챗GPT의 질주가 정말 눈부신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어떤 단기적인 뭐 반짝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이러한 변화, 결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됐든 새로운 돈 벌 기회가 됐든 또 무너지는 산업이 됐든 다 여기에서 나올 텐데 하여튼 이거 잘 공부하고 또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라면. 네네. 네. 자, 지금 FOMC에서 연준이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뭔가 되게 신중하게 지금 파월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처음에 약간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뭐 물론 다 회복했지만, 일각에서 기대하던 좀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건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트럼프를 믿었는데.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는데 파월은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리고 차라리 기다리는 게 더 이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 파월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이번도 당연히 동결로 끝났고 이제 패드 워치라고 해서 이제 6월에 FOMC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그 확률을 측정해서 밝히는 곳이 있는데 그 다음 FOMC의 확률, 그 금리 인하 확률을 보니까 한 13%?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금리 인하 확률을 13% 정도로밖에 안 보더라고요. 낮네, 되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조기 금리 인하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미국채 금리는 계속 폭등하는 거 보면, 네, 급등하는 거 보면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이 했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인 거고 이것이 바뀔 가능성, 개연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매파적이라고 봤던 거는 뭐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나 아니면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코멘트를 좀 바랬었지.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바랬던 거는 금리 인하를 바랬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내가 봐서 이상해지면, 그러니까 말이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 시장을 구하기 위해 연준은 뭐라도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바랬던 건데 그런 뉘앙스조차 없었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의 기자회견을 사람들이 좀 매파적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가 이제 바뀔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파월이 항상 좋아하는, 파월 항상 인커밍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계속 나오는 각종 경제 지표들을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경제 지표들을 계속 봐가면서 우리도 파월이 그렇게 하듯이 파월이랑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파월이 생각보다 막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거든요. 네. 파월이 막 지난달, 그러니까 트럼프 같진 않아요. 파월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모욕인데? 모욕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파월은 한번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말을 하면 그 방향으로는 이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할 정도지. 약간 답답할 정도기도 하죠. 약간 말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답답하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짜증 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금 뭐 주요 경제 지표, 뭐 실업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게 크게 변하지 않으면 저는 파월은 계속 지금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올해 금리 인하가 3번이냐 4번이냐 별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쑥 들어가 버린 것 같고, 하여튼 뭐 데이터 디펜던트, 그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그렇죠. 있는 얘기니까 귀가 아플 정도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냐, 이러한 전문가
작가들의 분석이 계속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팩트로 체크해 보면.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의 나비 효과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나면 미국의 주요 마트에 선반에 물건들이 텅텅 비기 시작할 건데, 일단 뭐 텅텅 빌지 아니면 텅텅 빌 때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공급 충격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이냐. 지금 뭐 인내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현실로 생활상에 딱 와닿게 되면 이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지율도 역대 최저라고 하잖아요. 네, 지지율도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뭐 원래는 파월을 뭐 해임할 거다,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는 파월을 해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뭐 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이야기한 것 같고, 뭐 그것도 얼마 전까지는 뭐 해임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법적으로 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건지, 아니면 또 뭐 월스트리트저널이었나요? 블룸버그의 그런 뒷이야기에 따르면 그 또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이 만약에 파월을 해임하면 경제가 더욱더 그렇지.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또 미국 정부가 모든 걸 중앙은행을 건너서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면서 만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봐야겠지만 네,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파월을 결국에는 뭐 저는 임기까지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가겠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상황 중에서는 제일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하면서 그래서 6월 달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돈 내고 베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내고 그 금리 인하할까, 인상할까, 뭐 동결할까, 이거에 베팅하는 사이트가 가장 언제나 정답에 가깝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리에 대해서 그런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패드워치고, 패드워치에서는 6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제가 다시 보니까 16%네요. 16%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도 않고 파월이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나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파월이 뭔가 이 말을 뒤집으려면 파월의 말을 뒤집을 만큼 납득이 갈 만한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좋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물가는 뭐 예상보다 더 낮은 걸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나 고용지표 관련돼서는 더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좀 동시에 이루어지면 파월이 압박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인다거나 뭐 그러면은 좀 파월이 좀 안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다고 해도 파월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연준의 이제 두 가지 이중 책무 중에 하나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인데, 저는 솔직히 물가를 선택할 것 같아요. 폴 볼커가 그렇지. 그랬듯이 일단 물가부터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앞으로도 좀 더 매파적인 움직임을 파월이 현재로서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국제 시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투자자들,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에는 파월이나 아니면 최소한 말이라도 뭔가 금리는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좀 이제 줘야지 시장에서는 만족을 할 텐데, 다만 제가 요즘에 더 느끼는 거는, 제가 뭐 연준 FOMC도 계속 이제 거의 기자회견, 물론 최근 기자회견은 제가 뭐 졸려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대부분은 다 봐왔던 입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작년도 뭐 재작년까지는 FOMC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증시와 채권 시장의 향방은 FOMC나 파월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트럼프가 좌우하는 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트럼프가 뭐 주식 살 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뭐 하여튼 트럼프 입에 의해서 하루에도 뭐 몇백 개씩 그 트윗을 그 소셜 미디어로 막 쏟아낸다면서요. 네네. 그러니 뭐 이게 무슨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세계가 나를 주목하라. 그 트럼프가 예전에 트럼프 자서전이나 뭐 트럼프에 대해서 평하는 책을 보면 그거를 항상 즐기고 그거를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많이 레버리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면은 장관들 옆에 딱 세워놓고 사인하고 뭐 던지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리얼리티 쇼를 하는 듯한 진행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워렌 버핏 이번이 은퇴라고 네네. 하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좀 그 언급을 좀 했죠. 돌려서 비판한 걸로 나오던데. 그 워렌 버핏의 성격이 막 이렇게 대놓고 누구를 저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돌려서 깠죠. 그러니까 트럼프란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워렌 버핏의 발언에서 트럼프란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지만 무역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사목명만 좋은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들어도 이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그동안 증시도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좀 됐는데, 뭐 국제 시장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이것이 좀 좋아질 개연성들, 이제는 트럼프의 말 이제 별로 크게 그 신경 쓰지 않고 갈 길을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1기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가 어떻게 됐냐면, 그 중국과 미국이 무역 갈등이 있으면서 증시가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좀 도전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고 오히려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약간은 트럼프 리스크를 온전히 시장에서 오히려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업사이드 리스크보다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저는 조금 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또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국가들과 동시에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와 협상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죠. 중국도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협상해야 되는 대상인데, 중국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중국과의 협상도 상당히 오래 걸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좀 전고점을 도전하기에는 약간 무리다. 물론 뭐 경제 침체가 올 테니까 뭐 주식을 다 팔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위험한 때다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봐요? 뭐 이거는 결국 사람의 투자 스타일마다 그치. 전 우리 다르다고. 단테는 저는 한 30% 정도는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그래도 합니다. 70%가 주식이면은 비중이 꽤 되네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보통은 한 90% 정도는, 들고 가는데. 네, 저는 보통 이슈가 없을 때는 90% 정도의 주식을 들고 가는데 10% 정도만 현금이고, 이제 20%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려는 10%인데, 지금은 저는 그래도 현금 비중을 꽤 많이 늘렸고, 또 포트폴리오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 만한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뭐 이런 온러닝이나 그러니까 이 신발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동남아나 뭐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좀 갖고 있기가 약간은 무서운 부분이 그렇죠. 있고, 만약에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미국 수출 비중이 좀 낮은 회사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죠. 아니면 차라리 뭐 식음료라든가 이런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뭔가 로열티나 컨텐츠나 IP 관련된 회사 이런 건 또 아무래도 관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공급망이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동남아 이런 데 의존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이 받을 것 같은 주식들의 비중은 최근에 저는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좀 줬을 때 약간 숨이라도 쉬자. 조금은 좀 현금화하자 해서 좀 이런 걸 줄이고 트럼프 관세랑 좀 상관없을 것 같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로 조금 비중을 높였습니다. 네. 요즘 어떻습니까? 그 미국채 10년 금리 그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채권왕 빌그로스? 네. 네. 요즘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좀 언론에 나오고 있나요? 제가 빌그로스까지 최근에 팔로우업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계속 지금 채권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빌그로스도 채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냥 요즘에는 그런 경기 침체 관련주, 그러니까 뭐 필수 소비재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저는 빌그로스가 최근에는 더 밀었던 걸로 제 기억 속에서는 있는데 최근에 제가 완전히 막 가장 최근 말까지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네,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았을 때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러한 일들이 터졌잖아요. 네. 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다시. 어. 트럼프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튀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계속 약한 고리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환율도 원화가 초강세였고 타이완 달러가 초강세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이런 변동성에 큰 변동성에 대비가 안 되어 있던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대만의 뭐 보험사라거나 대만의 수출 업체들이 환해지를 안 하면서 생겼던 현상인데, 이 현상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지를 안 했던 곳들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건 뭐 보험사 뭐 이걸 떠나서 뭐 은행들도 그렇고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로부터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봤던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대만에서 문제가 생겼던 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뭐 타이완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서 뭐 문제가 일어났던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심하고 있다가 좀 당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글로벌 자산들이 위던 아래던 변동성이 생기면서 또 어디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어떤 지표들을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물가라고 생각을 해요. CPI. 네, CPI를 가장 열심히 봐야 되는 것 같고, 왜 CPI냐면 결국에 그 파월의 마음을 움직일 거면 뭐 고용도 고용인데 저는 물가가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파월도 안심하고 금리 인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국에는 이제는 물동량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미국으로 가는 배의 물동량과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멕시코나 캐나다 혹은 동남아로는 어떻게 물동량이 움직이고 있는가, 요거를 보면서 왜냐면 이 물동량이 분배가 되면 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미중의 물동량이 주는 거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제가 우려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침체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침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물동량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소비가 준다는 거고 그 침체로 가고 있는 하나의 지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는 물동량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는, 그리고 공급 쇼크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나가는 물동량이 줄어드는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김단태 대표님 모시고 네,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